어머니의 심장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멈췄다. 생명유지 장치에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얘야, 한지윤. 오늘 저녁에 내 시누이 식구들 올 거니까 빨리 집에 와서 동태전 좀 부치고 참, 국도 좀 끓여놔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헛웃음을 터뜨렸다.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엔 청담동 가서 한우 드세요. 결제는 제가 이따 가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얼음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는 곧바로 이삿짐 센터와 전세 계약을 맺었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들이 그토록 이 집을 좋아한다면 숟가락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치워주마.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한지윤 보호자님,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렸다가 닫히며 그 틈으로 서늘한 냉기가 훅 밀려나왔다. 한지윤은 복도 끝에 선 채 어머니 윤미경의 목도리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목도리에서는 옅은 파스 냄새가 났다. 어젯밤 어깨가 결린다며 어머니가 직접 파스를 붙이고 남긴 냄새였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근경색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심폐소생술 중에도 자발적 심박동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 나누시지요. 지우는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녀는 간호사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처치실의 조명은 차갑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기계는 여전히 마지막을 알리는 긴 전자음을 내고 있었다. 간호사가 손을 뻗어 그 소리를 껐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작고 고요해 보였다. 웃음을 참느라 입가에 깊게 패였던 주름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훈이 어머니의 발치에 목도리를 내려놓으며 시트에 손가락이 닿았을 때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그녀가 불렀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간호사가 자리를 비켜주며 한쪽으로 물러났다. 지우는 허리를 굽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려 했다. 어머니의 머리칼 사이로 흰머리 몇 가닥이 보였다. 불과 어제 저녁 부엌 식탁 등 아래에서 더 뽑으면 대머리가 되겠다며 웃으면서 직접 흰머리를 뽑던 어머니였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올랐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최영숙이었다. 지우는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허공에 손가락을 멈췄다. 벨소리가 3번쯤 울렸을 때 간호사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지우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먼저 TV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시어머니 최영숙의 날카롭고 딱딱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얘야, 한지윤. 너 밖에서 대체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냉장고에 김치통이 싹 다 비었더라. 내가 점심때 열어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꼴이 이게 뭐야? 오늘 수빈이네 식구들 올 거니까 빨리 마포집으로 와. 동태전도 부쳐야 하고 국도 끓여놔. 걔들이 너가 만든 거 좋아하잖아.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집에 남은 국이 있으니 저녁 걱정은 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던 손이었다. 어머니, 지훈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저희 엄마가 방금. 사돈어른 몸 안 좋은 거 내가 모를까봐 시어머니가 그녀의 말을 싹둑 잘랐다. 말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근데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픈 법이야? 내 시누이가 오래간만에 승진해서 온 식구가 기분 좋게 모이는데 너는 며느리란 애가 맨날 친정일 먼저 챙기느라 시댁은 뒷전이지. 내 남편 박민재도 오늘 부서 회식이라 늦는다고 하던데 내가 안 오면 누가 손님 접대를 해? 지우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오늘 아침 너무 급하게 집을 나서는 바람에 립스틱은 반만 칠해져 있었고 나머지 반은 마스크에 지워져 번져 있었다.
남편 박민재는 아침에 지훈의 전화를 받고서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끝나고 연락할게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지금까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시어머니의 말을 계속 들었다. 그리고 너 저번에 샀던 그 영양크림 어디다 뒀어? 내 거 다 썼다. 집에 물건 사다 놓으면 다 같이 쓰는 거지. 친정딸 티 좀 그만 내. 빨리 들어와. 내 말 들었어? 처치실 안에서 간호사가 흰 시트를 조금 위로 끌어올려 어머니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지우는 불현듯 헛웃음을 흘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수화기를 타고 분명하게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웃을 줄 몰랐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 너 지금 웃어? 지우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시트 아래로 다시 조심스레 넣으며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니. 오늘 집에서 드시지 마세요. 수빈 형님 승진하셨는데 제대로 축하해야죠. 청담동에 있는 그 한우 전문점 가세요. 예전부터 어머니가 계속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따가 가서 결제할게요. 수화기 너머의 TV 소리가 조금 줄어들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즉각 달라졌다. 진짜. 거기 엄청 비싼 데잖아. 괜찮아요. 지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오늘은 제가 쏠게요. 시어머니는 그녀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웠는지 곧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민재야, 너 들었어. 지훈이가 우리 청담동 가서 한우 사준단다. 빨리 내 동생한테 전화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라고 해라. 수화기 너머로 남편 박민재의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듯 했다. 그는 병원 상황은 묻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만 던졌다. 지훈이가 진짜 자기가 계산한대? 시어머니는 수화기를 막지도 않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흘렸다. 지 입으로 그랬어. 며느리가 드디어 철이 들려나 보다. 지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엎어두었다. 응급실의 서늘한 에어컨 바람에 손목이 뻣뻣하게 굳어갈 때쯤 간호사가 물 한 컵을 건넸다. 종이컵에 담긴 물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목구멍에 단단한 돌덩이가 걸린 것만 같아 고개를 젖히고 물을 남김없이 삼켜버렸다. 텅 빈 종이컵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구겨졌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례식장은 연락해 두셨나요?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몇 초 후 그녀는 구겨진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장례식장으로 걸었다. 두 번째 전화는 이삿짐 센터로 걸었다. 세 번째 전화는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에게 걸었다. 오늘 오후에 마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지우는 복도 창가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뺄 겁니다. 구매 영수증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빼주세요. 수화기 너머의 이삿짐 센터 팀장이 당황한 듯 물었다. 오늘 당장요? 짐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냉장고, 소파, 텔레비전, 침대, 식기류, 그리고 드레스룸에 있는 가방과 화장품까지. 옮길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뺍니다. 팀장은 그녀의 단호한 말투가 단순한 부부싸움 홧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는 차량 2대를 배차할 수 있지만 비용이 꽤 비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지우는 유리창에 비친 무표정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후 3시 전까지 도착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공인중개사의 번호를 눌렀다. 정 중개사는 처음 마포구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수속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다. 전세 보증금 8억 원 어머니가 오래된 집을 팔고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돈이었다. 계약서는 지훈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딸이 결혼을 해도 언제든 맘 편히 문 닫고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어머니가 고집한 결과였다.
정중개사님, 저 한지훈입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마포집, 집주인하고 중도 해지나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불가건으로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제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주세요. 제 남편을 포함해 그 누구도 대신 수령할 수 없고 계좌 변경도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아주세요. 정중개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한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우는 휴대폰을 꼭 쥔 채 간호사들이 이동식 침대를 밀고 와 어머니를 안치실로 모실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 보증금,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네 집돈인 양착각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정중개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대답했다.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보증금은 계약자 본인의 확인 없이는 집주인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두겠습니다. 지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어머니 곁으로 걸어가 간호사들이 목도리를 챙기는 것을 도왔다. 어머니를 덮은 시트는 주름 한 점 없이 반듯해서 마치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깊은 낮잠을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오후 3시, 마포구 아파트 단지 아래로 이삿짐 센터 차량 2대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고층에 위치한 이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는 저 멀리 한강의 대교가 내려다 보였다. 지훈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시어머니 최영숙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안을 휘휘 둘러보며 사부인은 딸한테 돈 쓰는 걸 참 아까워하지 않네라고 비아냥거리면서도 손으로는 이미 새로 산 양문형 냉장고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때 지훈은 자신이 시댁에 더 잘하면 어머니도 한시름 놓으실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었다. 이삿짐 센터 팀장이 인부들을 이끌고 초인종을 눌렀다. 지훈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도어록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는 아침에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다 마시지 않은 물 반 컵이 놓여 있었고 소파 팔걸이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카디건이 걸쳐져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시누이 박수빈 아들의 학원 시간표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마치 이 집이 처음부터 시댁의 식량 창고이자 무료 식당이었던 것처럼. 팀장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한 선생님, 전부 다 빼면 됩니까? 지우는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영수증 뭉치와 구매 내역서를 꺼냈다. 가전제품, 가구, 식기류, 침구, 드레스룸에 있는 가방까지 거의 모든 항목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결혼할 때 어머니는 딸이 시댁에 책 잡힐까봐 함께 다니며 물건을 하나하나 샀고 나중에 애지받을 때 편할 거라며 꼼꼼하게 영수증을 파일에 정리해 주었었다.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지훈이 파일 봉투를 팀장에게 넘겼다. 제 이름이 적힌 건 전부 빼주세요. 주방에 있는 제가 산 그릇들도 다 싸주세요. 시어머니 개인 옷은 남겨두시고요. 남편의 개인 옷까지는 상자에 담아 현관문 앞에 쌓아두시고 가져가지 마세요. 팀장은 그녀 등 뒤로 보이는 횡한 거실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인부들에게 작업 시작을 지시했다. 가장 먼저 냉장고 전원이 뽑혔고 그 안에 있던 김치통들이 밖으로 꺼내졌다. 몇 개는 시어머니가 본가에서 가져온 것으로 뚜껑에는 최영숙이라는 이름이 검은색 매직으로 쓰여 있었다. 지우는 그 통들은 인부들에게 남겨두라고 했다. 그 외에 새로 산 밀폐 용기, 식기, 냄비 세트 등은 하나둘씩 상자에 담겨 실려나갔다. 젊은 인부 한 명이 욕실 문가에서 고개를 내밀고 물었다. 이 수납장 안에 있는 화장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욕실 거울장 맨 윗칸에는 그녀가 직접 산 스킨케어 제품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몇 병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 이 집에 머물 때마다 묻지도 않고 지훈의 화장품을 썼다. 시누이 역시 가족 모임이 끝난 후 이 집에 와서 세수를 하고는
립스틱을 제 가방에 슬쩍 챙겨 넣으며 올케는 이런 거 많으니까 괜찮지 라고 웃어넘기곤 했다. 용기에 제 이름 스티커가 붙어있는 건 다 챙겨주세요. 지훈이 말했다. 다 써서 빈병이 된 것도 모조리 가져가세요. 젊은 인부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바로 지시대로 움직였다. 드레스룸은 더 엉망이었다. 신우이의 목도리가 지훈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지훈의 것이 아닌 낯선 어린이 백팩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가방을 하나씩 꺼내어 안에 남의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다 작년 생일에 어머니가 사주셨던 검은색 가방이 선반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신우이가 회사 송년회에 들고 가게 하루만 빌리자고 가져간 뒤 영영 돌려주지 않은 바로 그 가방이었다. 그녀는 드레스룸 문 앞에 선 채 휴대폰을 꺼내 신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작년에 빌려간 검은색 가방 3일 내로 장례식장으로 가져오거나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요. 구매 영수증은 저한테 있으니까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답장은 기다리지 않았다. 거실은 순식간에 반으로 줄어들었다. 초대형 텔레비전이 벽에서 떼어지자 그 자리에 얕은 자국이 남았다. 그 텔레비전은 남편 박민재가 아버지가 가끔 축구 경기 보러 오시는데 화면이 너무 작으면 폼이 안 난다고 불평해서 지훈이 카드로 긁은 것이었다. 정작 아버님은 거의 오시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매일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 리모컨을 꿰찬 채 연속극을 봤다. 지훈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뉴스를 보려 하면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다. 너희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 놔뒀다 뭐하니? 폰으로 보면 되잖아. 소파가 들려나간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 몇 개가 뒹굴고 있었다. 지훈은 쪼그려 앉아 휴지로 그것들을 조심스레 주워 담았다. 왜 굳이 그걸 줍고 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사준 공간에 시댁 식구들이 남긴 더러운 부스러기조차 남겨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집안에는 남편의 캐리어 2개와 시어머니의 낡은 옷가지들, 최영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김치통 몇 개, 그리고 신우이 아들의 크레파스 한 상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삿짐 센터 팀장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지훈에게 다가와 확인을 요청했다. 한 선생님, 다용도실에 우산이랑 접이식 의자가 몇 개 있던데 그것도 뺄까요? 지훈이 힐끗 시선을 던졌다. 접이식 의자는 시어머니가 화투 칠 때 쓴다며 가져온 것이고 우산 2개는 남편 회사 체육대회 때 받아온 기념품이었다. 그건 두고 가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팀장이 리스트에서 그 항목들을 찍 그어 지웠다. 마지막 상자가 현관 밖으로 실려나가기 전 지훈은 텅 빈 주방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가락 사이를 흐르며 냉장고에서 배어나온 옅은 김치 냄새를 씻어냈다. 수도를 잠그자 텅 빈 집 안 배관에서 울리는 미세한 메아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정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 선생님,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도 해지는 협의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남편분께 넘기거나 계좌를 변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답받았습니다. 만약 당분간 거주하지 않으실 거라면 집주인에게 현재 주택 상태를 보존하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삿짐 반출하신 상황이랑 빈집 내부를 사진으로 꼼꼼히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네, 사진 다 찍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 말입니다. 정 중개사가 덧붙였다. 계약자가 한 선생님이시니 비밀번호를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거주권을 주장하면 나중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연락해 두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녀는 중개사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 변호사는 어머니가 살아생전 지훈의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젠가 남편이 부부 공동 통장에서 신우이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을 우연히 본 어머니는 수빈이가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해서 라는 남편의 변명을 듣고 그날 밤 지훈의 손에 명함 한 장을 쥐어주셨다. 너보고 당장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그때 다독이며 말했다. 그냥 사람이 살면서
비상구가 어딘지는 알고 살아야 숨통이 트이는 법이란다. 그때 지우는 어머니가 너무 앞서간다고 웃어넘겼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명함은 그녀의 핸드백 안에서 모서리가 하얗게 다른 채로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남긴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록 비밀번호를 초기화했다. 새로운 숫자를 꾹꾹 눌러 입력하자 도어록에서 경쾌한 전자음이 울렸다. 지우는 문을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남편의 캐리어를 현관 안쪽으로 거칠게 밀어넣고 전등을 모두 끈 뒤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 거울 속 그녀의 검은 코트 가슴팍에 병원 출입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스티커에는 보호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스티커를 떼어내고 반으로 2번 접어 가방 옆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청담동의 고급 한우 전문점은 참숯화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안쪽 상석에 자리 잡은 시어머니 최영숙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평소 집안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마트 마감 세일만 쫓아다니던 그녀였지만 오늘 주문할 때만큼은 거침이 없었다. 가장 비싼 최고급 한우 모둠 세트가 불판에 오르자 그녀는 집게로 고기를 쉴 새 없이 뒤집으며 직원에게 양주까지 빨리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오늘은 우리 수빈이 승진 턱내는 날이니까 시어머니가 딸 박수빈을 보며 으스댔다. 내 올케가 크게 한턱 쏜다고 했으니 배 터지게 먹어라. 집에 저런 며느리 하나 있으니 아예 쓸모가 없는 건 아니네. 시누이 박수빈은 새로 산 명품 코트를 걸친 채 휴대폰을 꺼내 고기 사진을 찍어댔다. 카메라 앵글 안에는 식당의 고급스러운 로고와 크리스탈 와인잔이 교묘하게 걸쳐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메뉴판을 보다가 엄청난 가격을 듣고 흠칫 눈썹을 꿈틀거렸지만 굳이 말리지는 않았다. 옆에 앉은 아이는 잘 구워진 고기를 소금에 콕콕 찍어 먹으며 입가에 기름칠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옆에 앉은 남편 박민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상태였다. 부서 회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청담동 한우라는 말을 듣고는 중간에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다. 그의 휴대폰에는 낮에 병원에서 지훈이 걸었던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찍혀 있었다. 그는 다시 걸지 않았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지훈이 와서 계산할 거라고 말하자 굳이 연락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못했다. 오빠, 새언니가 오늘 웬일로 이렇게 통 크게 쏜대? 시누이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며 물었다. 남편은 고기 한 점을 씹으며 우물거렸다. 요즘 집안 분위기 싸한 거 아니까 눈치껏 점수 좀 따고 싶었나 보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 비싼 전셋집에서 다리 뻗고 자는 것도 다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덕 아니겠니? 사부인이 준 전세금도 결국 자기 딸년, 사위 편하게 살라고 준 거잖아. 사위도 반은 자식인데 내 말이 틀려? 남편은 반박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서 쨍그랑하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술을 들이켜며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전세 보증금 8억 원이 오롯이 장모님의 돈이라는 것, 자신이 그 집에 10원짜리 한 장 보태지 않았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집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봤자 얼굴만 붉힐 뿐이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늘 그렇듯 상황은 얼렁뚱땅 넘어갔다. 시누이가 고기를 1인분 더 추가했다. 시어머니는 양주도 한 병 더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다. 고객님, 이 주류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었다. 괜찮으니까 빨리 가져와요. 우리 며느리가 다 계산할 거니까. 그 호화로운 식사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테이블 위 참숯은 2번이나 교체되었고 빈 술병이 굴러다녔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졌다. 그녀는 묻지도 않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오늘 자기 딸이 승진했고 며느리가 효도한다며 온 가족에게 한턱 쏘는 자리라고 동네방네 떠벌렸다. 옆 테이블 손님들은 이의상 어색하게 웃어 보일 뿐 대꾸하지 않았다. 결제할 시간이 되자 직원이 계산서를 남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남편은 계산서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고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300만 원이요. 그가 목소리를 확 낮추며 물었다.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직원은 여전히 깍듯한 미소를 유지했다. 고객님, 고기 추가 내역과 주류, 그리고 서비스 봉사료가 모두 상세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에서 계산서를 확 낚아챘다. 찍힌 숫자를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계산서를 다시 남편 쪽으로 밀어붙였다. 당장 지훈이한테 전화해. 남편이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팍 구겼다. 이 기집애가 감히 전화를 꺼놔? 다시 걸어봐. 신우이도 몇 번이나 다이얼을 눌렀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신우이 남편은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느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일단 형님 카드로 먼저 결제하시죠. 나중에 처남댁한테 입금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억지로 지갑을 열어 자주 쓰는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갔지만 이내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돌아왔다. 고객님, 이 카드는 한도 초과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이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식은땀이 흐르는 손끝으로 다른 카드를 꺼냈다. 지훈 몰래 비상용으로 만들어둔 설명하기 힘든 씀씀이를 메꿀 때 쓰는 마이너스 신용카드였다. 두 번째 카드는 간신히 결제 승인이 떨어졌지만 한도에 거의 다다랐다는 영수증 알림이 찍혀 나왔다. 직원이 서명 패드를 내밀자 그가 펜으로 사인을 그어내릴 때 손이 덜덜 떨려 영수증 용지가 찢어질 뻔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술기운이 확 오르며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우리 며느리가 와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년이 안 온 건 그년 사정인데 왜 우리한테 돈을 내라 마라 하는 거예요? 이딴 고급 식당이 장사를 이따위로 해? 직원은 반발짝 물러서면서도 흔들림 없이 응대했다. 고객님, 예약과 주문은 모두 현장에 계신 고객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신 사항입니다. 식사비는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시어머니의 언성이 식당 안을 울렸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 번듯한 직장인이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줄 알아? 며느리년이 버릇장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지. 남편이 기겁하며 어머니의 소매를 획 잡아 끌었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얼굴이 화끈거린 신우이는 푹 고개를 숙이고 방금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을 황급히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는 그 사진을 봤을 터였다. 홀 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물론 다들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 수군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반쯤 끌려가다시피 하며 식당 밖으로 나섰다. 뺨을 스치는 차가운 밤바람에 술기운은 좀 가셨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활활 타올랐다. 집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한지훈 인연이 오늘 무슨 미친 짓을 꾸미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택시가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남편은 택시 안에서도 끊임없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전원 꺼짐 상태였다. 그는 분노에 차 문자를 남겼다. 너 도대체 뭐 하자는 수작이야? 어머니 엄청 화나셨어. 밥값 300만 원 내일 내 계좌로 당장 보내. 문자 옆에 숫자 일부는 사라지지 않았다.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어머니는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욕설을 퍼부었다. 신우이는 잠든 아이를 안은 채 흑비디 된 얼굴로 서 있었고 신우이 남편은 식당에서 남은 고기를 포장한 쇼핑백을 들고 구석에 찌그러져 침묵을 지켰다. 현관문 앞에 선 남편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도어록에서 날카로운 오류 경고음이 울렸다. 그가 다시 숫자를 눌렀다. 또다시 오류음이 났다. 시어머니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너 술 처먹고 번호도 까먹었냐? 비켜, 내가 할 테니까.
그녀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숫자를 쾅쾅 내리찍었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만 뱉어낼 뿐이었다. 신우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새언니가 비밀번호 바꾼 거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시꺼멓게 죽어 들어갔다. 그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댔다. 집안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다. 한지윤. 당장 문 열어. 복도의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웃이 눈살을 찌푸리며 내다보고는 험악한 분위기에 다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결국 남편은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도착한 수리공이 거주자가 맞냐고 의심스레 묻자 남편은 신분증을 내밀고 휴대폰에 깔린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 앱까지 뒤져서 보여주며 한바탕 진땀을 뺀 뒤에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집 안으로 튕겨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우뚝 멈춰섰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다. 강도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된 게 아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 거실에는 소파도, 텔레비전도, 탁자도 없었다. 벽에는 텔레비전 벽걸이 브래킷을 떼어낸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다이닝룸에는 식탁과 의자가 증발했고 활짝 열려있는 주방 싱크대 수납장 안은 휑하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심지어 바닥에 먼지까지 말끔하게 닦여 있어서 천장 조명빛이 반사되어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일 지경이었다.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두어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텅 빈 공간에 신발 끄는 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침대가 사라졌다. 협탁도 사라졌다. 옷장을 열어보니 그의 셔츠 몇 벌만 덩그러니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고 그 겉면에는 박민재 개인 물품이라는 글씨가 반듯하게 적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양말 한 짝까지 칼같이 각 잡혀 개어져 있었다. 마치 그의 초라한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드레스룸으로 달려간 신우이는 텅 빈 선반들을 보고 경악했다. 낮에 지훈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뇌리를 스치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욕실로 돌진해 거울장을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바닥까지 짜서 쭈그러진 치약 하나와 시어머니 자신의 낡은 빗 하나만이 애처롭게 뒹굴고 있었다. 이 미친년. 완전히 돌았네.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우리 집 물건을 다 훔쳐갔어. 남편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공허한 메아리가 울렸다. 그는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은 꺼져 있었다. 이삿짐 센터에라도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어느 업체인지 알 턱이 없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에 꽂혔다. 종이 위에는 마트 장복이 메모처럼 건조하고 정갈한 지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구매 영수증이 있는 제 명의의 물건은 모두 반출했습니다. 박민재의 개인 의류는 상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영숙 씨의 개인 의류 및 물품은 원래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전세 계약 및 보증금 반환 관련 사항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이 아래에는 남편이 비상용으로 쓰던 교통카드 한 장과 지훈의 결혼 반지가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녀가 손가락에서 빼낸 결혼 반지는 아주 단정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확 낚아채어 꽉 구겨버렸다. 당장 그년 찾아가 시어머니의 눈이 시뻘겋게 핏발이 섰다. 그년 애미 죽었다며? 장례식장. 거기로 당장 가.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어디 이따위로 폐악을 부리나 보자. 남편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당장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을 가장 먼저 때린 것은 장모님의 죽음이 아니었다. 방금 허리가 휘청이도록 긁고 온 밥값 300만 원, 턱 밑까지 차오른 마이너스 카드 한도,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은 집, 그리고 식당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어머니를 향해 쏟아지던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들이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신우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빠,
그래도 장례식장 가서 난장판 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려 딸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그년 무서워서 사려? 그년이 우리 집 살림을 싹 다 털어가는데 지금 그년 편을 들어? 신우이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잠에서 깬 아이가 눈을 비비며 칭얼대기 시작했다. 물 한 잔 마실 컵도, 눈물 닦을 휴지 한 장도, 심지어 엉덩이 붙일 의자 하나조차 남지 않은 텅 빈 집 허공에 대고 육두문자를 날리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져 벽구석에 처박혀 있던 김치통을 발로 냅다 걷어찼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김치통 뚜껑이 열리면서 시큼하고 퀴퀴한 김치 냄새가 텅 빈 거실 위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자리하고 있었다. 복도에는 하얀 국화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단상 한가운데 노인 윤미경의 영정사진 속에서 짙은 색 상의를 입은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지우는 검은색 상복으로 갈아입고 빈소 입구에 서서 조문을 오는 이들을 향해 묵묵히 허리를 굽혔다. 어머니의 친척과 지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는 지훈의 손을 꼭 쥔 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다독여주기만 했다. 지훈은 끊임없이 허리를 숙이고 다시 일어나 식권을 건네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녀의 동작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목소리마저 완벽하게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서은정 변호사가 빈소를 찾은 것은 밤 11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겼던 명함 속 바로 그 변호사, 40대의 깔끔한 단발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영정 앞에 향을 피운 뒤 지훈을 한쪽으로 불렀다. 이삿짐 반출 리스트와 현장 사진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세 보증금 송금 내역도 확보했고요. 남편 측에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우기며 흙탕물 싸움을 걸어올 수 있겠지만 자금 출처가 장모님으로 명확해서 승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동계좌에서 신우이 쪽으로 넘어간 돈들, 거래 내역은 다 뽑아두셨나요?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건넸다. 낮에 병원 복도에서 장례식장 수속을 기다리며 은행 앱에 접속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내역은 모조리 긁어모은 결과물이었다. 공동계좌에는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이체되었지만 실제 수취인은 신우이인 내역이 수두룩했다. 특히 신우이가 새 차를 뽑을 즈음에는 꽤 큰 액수가 한 번에 빠져나가기도 했다. 전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훈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언니가 잠깐 돈이 막혀서 돌려막기 하는 거라고 곧 갚는다고 했죠? 물론 그 뒤로 10원 한 장 돌아오지 않았지만요. 서류를 훑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죠. 오늘 그쪽 사람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든 절대 단둘이 대화하지 마세요. 제3자가 보는 앞에서 상대하는 게 좋습니다. 지훈은 빈소 입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사람들이 올까요? 라고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와의 그 통화 이후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각, 남편 박민재가 나타났다. 그는 예를 갖춘 상복조차 챙겨 입지 않은 채 구겨진 외투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덜 깬 술기운이 시뻘겋게 남아있었다. 그의 뒤로는 시어머니 최영숙이 바짝붙어 따라왔지만 신우이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빈소에 들어선 남편은 영정사진을 보고 잠시 흠칫하며 걸음을 멈췄지만 시어머니는 그를 거칠게 밀치고 곧장 지훈을 향해 돌진했다. 한지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꾹 쥐어짜면서도 앙칼진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너 살림살이 싹 다 빼돌린 게 대체 무슨 신보야? 내 눈에 시댁 식구들은 아주 우습게 보이지? 내 어미가 방금 죽어나갔는데 그딴 짓거리나 하고 자빠졌어? 내 어미가 저승에서도 참 자랑스러워하겠다. 빈소 안에 있던 몇몇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며 돌아보았다. 하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영정사진 곁에 꼿꼿하게 선 채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윽박지르듯 낮게 말했다. 지훈아, 나가서 얘기해. 너 오늘 선 한참 넘었어. 지훈이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낮에 너한테 전화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남편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지금 그딴 게 중요해. 일단 집구석 짐들 원상 복구해놓고 도어록 비밀번호도 다시 내놔. 그리고 저녁 밥값 어머니 말씀으로는 내가 계산한다고 약속했다며? 시어머니가 즉각 쌍심지를 켜고 끼어들었다. 그럼. 인연이 분명히 자기가 낸다고 했어. 우리 온 식구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식대 300만 원, 내일 당장 민재 통장으로 입금해. 그리고 내가 싹 빼돌린 냉장고, TV, 소파. 그거 다 결혼해서 같이 쓰던 건데 왜 갑자기 내년 혼자 차지하겠다는 거야? 지훈이 시선을 돌려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지훈의 곁에 섰다. 저는 한지훈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서은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빈소 입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서늘하고 명확했다. 이곳은 엄연한 장례식장입니다. 두 분께서 조문을 하러 오신 거라면 예의를 갖춰주시지요. 만약 재산 분할 따위로 행패를 부리러 오신 거라면 지금 당장 나가시고 추후절을 통해 정식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남의 집안일에 어디서 굴러먹던 외부인이 주둥이를 놀려?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지훈 씨는 이미 본인에게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문제는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혼, 그가 지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고작 고기 한 끼 안 산 거랑 가구 몇 개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지훈은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빈소 안에는 옅은 향냄새가 감돌았고 접객실 쪽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조심스레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탁자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휴대폰 스피커를 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얘야, 한지훈. 너 밖에서 대체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냉장고에 김치통이 싹 다 비었더라. 오늘 수빈이네 식구들 올 거니까 빨리 마포집으로 와. 동태전도 부쳐야 하고 국도 끓여놔. 녹음 파일 속 지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다. 어머니, 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저희 엄마가 방금. 그 절박한 말을 가차없이 잘라먹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빈소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사돈어른 몸 안 좋은 거 내가 모를까봐. 근데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픈 법이야. 내 시누이가 오래간만에 승진해서 온 식구가 기분 좋게 모이는데 순식간에 빈소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남편이 기겁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변호사가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다. 박민재 씨, 행동 조심하십시오. 우 변호사가 경고했다. 녹음 파일은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드디어 철이 들려나 보다라는 비아냥을 지나 마지막으로 범원이 드시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요 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지훈의 목소리로 끝이 났다. 녹음이 끝나자 지훈은 화면을 껐다. 그녀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어머니의 심장이 멈춰가던 바로 그 순간에 내 어머니는 나보고 집에 기어 들어와서 동태전을 부치라고 했어. 방금 똑똑히 들었지? 넌 그 상황에서 내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꿈에도 몰랐어. 내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줬잖아. 지훈이 서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했고 우리 엄마가 방금 지라고까지 말했지? 그런데 너희 모자는 그 뒷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틀어막아 버렸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주변 조문객들의 시선이 경멸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낀 그녀는 황급히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뭔 대수라고. 며느리가 시어미 전화 녹음이나 하고 나를 아주 엿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일부러 그랬어? 사돈어른이 그렇게 갑자기 꼴가닥 넘어가실 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 지훈이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무 자르듯 잘랐다. 제 어머니 영정 앞에서 그 더러운 입 닥치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따귀라도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녀는 평생 지훈이 억울해도 해명하고 꾹꾹 참고
고개를 숙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제사 전날이면 연차를 내고 재래시장을 누비던 며느리, 허리가 아프다며 드러누우면 파스와 약을 대령하던 며느리, 시누이 아들 학원비가 모자라다고 징징대면 군말 없이 지갑을 열던 며느리. 어른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독한 말을 내뱉지 못하던 그 순에 빠진 며느리였다. 남편이 억눌린 분노를 토해냈다. 지훈아, 일 크게 만들지 마. 부부 공동재산은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세 보증금에도 분명 내 몫이 들어가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그 돈은 너 혼자 꿀꺽 못해. 변호사가 서류철을 열고 복사본 몇 장을 보란 듯이 빼들었다. 박민재 씨 마포 아파트 전세 보증금 8억 원의 최초 송금인은 윤미경 씨이며 계약서상 임차인은 한지훈 씨 단독 명의입니다. 귀하께서 자금을 보탠 기록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게다가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계좌에서 귀하가 한지훈 씨의 동의 없이 시누이 박수빈 씨에게 거액을 지속적으로 빼돌린 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시누이의 차량 구입 시기와 일치하는 큰 금액도 발견되었고요. 저희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악의적인 자금 은닉을 명백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붉은 술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법률 용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시어머니도 자금을 보탠 기록이 없다와 빼돌린 내역이라는 말만큼은 귀신같이 알아먹었다. 그녀가 아들을 휙 째려보며 따져 물었다. 내가 수빈이한테 돈 대준 거 전현이 어떻게 알고 있어? 남편이 이를 꽉 깨물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지우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문득 결혼 3년 차 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던 날을 떠올렸다. 지우는 남편에게 하루만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죽을 맛이라고 핑계를 대더니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안마 의자를 긁고 있었다. 그때 지우는 홀로 병원 수납기 앞에서 번호표를 쥔 채 줄을 서 있었고 어머니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기대 앉아 오히려 딸의 등을 토닥였다. 남자가 시어머니랑 마누라 사이에 끼어서 고생이 많을 거다. 내가 이해해라. 그는 사이에 낀 게 아니었다. 애초부터 단 한 번도 지훈의 편에 선 적이 없었던 것뿐이다. 그때 빈소 입구 쪽으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뒤늦게 전해 들은 남편 회사의 상사와 동료들이었다. 상사를 발견한 남편은 사색이 되어 지훈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애원했다. 제발 여기서 그만해. 회사 사람들 왔단 말이야. 지훈은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고 조문객들을 향해 묵묵히 허리를 굽혔다. 상사는 향을 피우고 남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다 빈소의 험악한 공기를 감지하고는 그저 말없이 그의 어깨만 툭툭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을 향해 꽂히는 그 차가운 침묵의 시선들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갑자기 빈소 앞복도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며 아이고 아이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독한 며느리년이 시어미를 아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친정애미가 갓 죽어나간 마당에 시댁 전세금을 몽땅 가로채고 늙은 시어미를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어.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돌아오는 꼴이 이거야.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장례식장 직원이 기겁하며 달려와 만류했다. 남편이 허리를 굽혀 억지로 어머니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착 달라붙어 오히려 고래고래 핏대를 세웠다. 지우는 조문개경 음료가 놓인 탁자로 다가가 컵에 얼음물을 가득 채웠다. 종이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얼음이 부딪히며 짤랑 소리를 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사람 몸에 직접 쏟지는 않고 시어머니의 발치 타일 바닥을 향해 물을 확 냅다 부어버렸다. 얼음물이 사방으로 튀자 시어머니의 거짓 통곡이 헉하고 끊겼다. 지훈이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낮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채통 좀 지키세요. 여긴 어머니가 행패 부리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저 안에 누워 계신 분, 제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쳐들었다. 입은 떡 벌어졌으나 기가 막혀 단 한마디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구두 앞코에 물이 튀었고 양말 끝자락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남편은 바닥에 흥건한 물을 내려다보다가 지훈을 올려다보며 경악했다. 평생 고분고분하기만 하던 아내가 시어머니 발밑에 얼음물을 끼얹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변호사가 장례식장 직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례 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각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보안 요원 호출해 주시죠. 남편의 상사가 굳은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읊조렸다. 박민재, 오늘은 이만 돌아가. 무슨 사정이 있든 간에 여긴 내가 이러고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상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바닥에 나뒹구는 어머니의 폐악질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게 그의 뼈를 때렸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우악스럽게 낚아채어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써댔지만 그 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힘을 잃어갔다. 지우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처박힐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그녀를 획 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텅 빈 종이컵을 찌그러뜨려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다음 날 지우는 어머니의 유고를 납골당에 안치하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해 소송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 이혼 소송이 하루아침에 끝날 리는 없었다. 전세 보증금 역시 당장 그녀의 손에 떨어지지는 않을 터였다.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 절차도 거쳐야 하고 남편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시어머니의 폐악질이 계속될 수도 있었다.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고 험난한 터널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짚어주었다. 지우는 묵묵히 듣고 나서 단 한 가지만 물었다. 그 사람들이 장례식장이나 제 거주지 근처로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스토킹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례식장 당일의 CCTV 영상과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이 뒤늦게 싹싹 빌며 돌아올 가능성 따위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런 미련은 이미 뼛가루보다 가벼워진 지 오래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시댁 쪽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폭탄처럼 쏟아냈다. 처음에는 당장 도어록 비밀번호 내놔라는 명령조였다가 내가 이따위로 나오면 법원에서도 내 편 안 들어줘라는 협박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니 종국에는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적어도 내 컴퓨터 본체만이라도 돌려줘라는 구차한 애원으로 전락했다. 지우는 변호사를 통해 개인 물품은 제3자를 대동하여 약속된 시간에만 반환할 것이며 사적인 대면은 일절 거부한다는 통첩을 날렸다. 시어머니는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걸어댔고 지우는 딱 한 번 그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도 쉬지 않고 쏘아붙였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도 밤에 두 다리 뻗고 잠이 와? 천벌 받을련. 지우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시죠. 그러고는 통화를 끊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친척 집에 빈대부터 지냈다. 하지만 평소 남 헐뜯기 좋아하고 드센 성깔 탓에 장기 불청객을 반가워할 친척은 아무도 없었다. 딸 박수빈 역시 제 엄마를 오래 떠맡기를 극도로 꺼렸다. 시누이 집에는 남편과 아이도 있었고 시부모님도 심심찮게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좁아터진 방 하나를 두고 모녀는 며칠 밤낮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 결국 짐을 싸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보증금이 싼 허름한 고시원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 고시원 방은 관짝처럼 좁았다. 침대는 곰팡이 핀 벽에 바짝 붙어 있었고 창문을 열면 옆 건물의 시멘트 벽이 코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낡은 옷까지 몇 벌을 옷걸이에 대충 걸어두고 씩씩거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포구 아파트의 으리으리한 거실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며느리가 매일 아침 대령하던 정갈한 밑반찬과 따끈한 국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소파 상석에 떡하니 앉아 며느리에게 바닥걸레질을 시키며 호사를 누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을 그 지독한 며느리년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굳게 믿었다. 분노에 찬 시어머니는 동네 맘카페에 회원가입을 하고 글을 싸지르기 시작했다. 글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었다. 친정애미 장례식 날 시어미 쫓아내고 전세금 꿀꺽한 천하의 쌍년. 그녀는 게시글에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며느리가 친정집 돈 좀 있다고 시댁을 벌레 보듯 무시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병원 응급실에서 폐악질을 부리며 동태전을 부치라고 했던 통화 내용, 청담동 한우 식당에서 300만 원을 긁고 먹튀하려 했던 일, 혼수 영수증 증빙으로 물건을 합법적으로 반출한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8억 원짜리 전세금이 철저하게 사돈어른의 피땀 어린 돈이라는 진실은 쏙 빼놓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불쌍한 노인네며 자기 아들이 독사 같은 마누라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죽게 생겼다는 감성파리만 길게 늘어놓았다. 게시글 밑에는 순식간에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다.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있냐며 분노하는 동조 댓글도 있었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입맛에 맞는 댓글만 골라 읽으며 기세등등해졌고 급기야 며느리의 성씨와 아들이 다니는 대기업 이름까지 은근슬쩍 흘려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시누이가 그걸 보고 기겁하며 말렸다. 엄마, 당장 글 지워. 요즘 인터넷에 함부로 이런 거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은팔찌차.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휴대폰을 침대 위로 내던졌다.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뭘 쫄아? 진현이 시어미한테 한 짓이 캥기면 와서 싹싹 빌겠지. 며칠 뒤 고시원 방문을 두드린 것은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과 지훈의 변호사였다. 시어머니는 고시원 총무가 공용주방 청소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하러 온 줄 알고 문을 벌컥 열었다. 하지만 경찰의 신분증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서은정 변호사가 맘카페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계정 정보가 고스란히 캡처된 서류 뭉치를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최영숙 씨, 한지윤 씨 측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셨습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체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틀을 부여잡고 사시나무 떨듯 목소리를 떨었다. 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억울해서 시어미가 며느리 흉 좀 본 게 경찰서까지 갈 일이야? 경찰관은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그저 절차에 따라 서로 동행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차갑게 통보했다. 비좁은 고시원 복도 양옆으로 방문들이 삐거덕거리며 살짝씩 열렸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빼꼼히 내다보고 있었다. 평소 체면과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겼던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무릎이 늘어난 후줄근한 몸빼바지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심지어 슬리퍼 한 짝은 찌그러진 채 발에 꿰고 있었다.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초라한 몰골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 우두커니 서 있는 지훈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박혔다. 지훈은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변호사 보조인이 서 있었다. 지훈은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묵직한 서류철을 쥐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그쪽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복도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지훈아,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시어머니가 지훈의 코트 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렸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다오. 나이 먹고 경찰서 들락거리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사니? 내가 못 배워먹어서 홧김에 저지른 짓이야. 그냥 시어미 입방정이려니 하고 한 번만 눈 감아 다오. 응. 지훈은 코트 자락을 붙잡은 그 앙상하고 탐욕스러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밥그릇을 지훈 쪽으로 쓱 밀며 설거지는 며느리가 해야 뽀드득 소리가 나지라고 뻔뻔하게 말하던 손이었다.
지훈의 옷장 서랍을 함부로 뒤지며 식구끼리 비밀이 어딨냐며 낄낄대던 손이었고, 지훈이 친정어머니와 통화할 때면 일부러 TV 볼륨을 최대로 키우며 리모컨을 꾹꾹 눌러대던 바로 그 손이었다. 지금 그 손은 핏기가 가실 정도로 지훈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지훈은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가락을 하나하나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떼어냈다. 어머니가 법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어머니는 그저 제가 이번에도 예전처럼 바보같이 참고 넘어가 줄 거라고 착각하셨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질질 흘러내렸고 입술은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가 억울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입을 떼는 순간 변호사가 단호하게 가로막으며 가해자의 피해자 접촉을 금지시켰다. 경찰관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조사를 위해 연행해 갔다. 복도 끝에서는 고시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곧이어 삐걱거리던 방문들이 하나둘씩 닫히며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쫓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 보조인이 향후 절차를 브리핑하는 것을 조용히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쾌쾌한 고시원 복도에서는 눅눅한 싸구려 가루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 멀리 공용 주방에서는 누군가 올려놓은 양은 냄비 속 물이 끓으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어머니가 예전에 살던 낡은 빌라의 비좁은 주방이 떠올랐다. 좁디 좁았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다 늘 반짝거리도록 닦여있던 그 주방. 어머니는 딸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집을 팔고 떠나던 날 텅 빈 주방의 가스레인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어차피 늙은이 혼자 눕는 자리는 어디든 똑같단다. 내 딸 맘 편히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번듯한 집 하나 있으면 그게 내 행복이지. 지훈은 품에 안은 서류철을 꽉 껴안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망진단서, 8억 원의 전세금 송금 내역서, 그리고 남편을 향한 이혼 소장 부본이 들어있었다. 종이장 하나하나는 깃털처럼 얇았지만 그것들이 겹겹이 뭉쳐진 무게는 지훈의 두 손을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남편 박민재의 3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날아든 것은 살인적인 신용카드 청구서였다. 청담동 한우 식당에서 극은 300만 원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다. 시누이의 카드값을 돌려막아 주느라 대출을 땡긴 돈, 시어머니의 사치품을 사다 바친 돈, 그리고 대기업 명함 하나 믿고 밖에서 허세를 부리며 긁어댄 유흥비까지. 그동안 지훈의 월급이 고스란히 꽂히던 공동계좌와 장모님이 쌈짓돈을 털어 쥐어주시던 용돈 덕분에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폭탄이 지훈이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자마자 펑 하고 터져버린 것이다.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바닥을 쳤다. 장례식장 당일의 소동이 사내 게시판에 대서특필되지는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소문이 쫙 퍼졌다. 상사는 그를 회의실로 따로 부르거나 대놓고 질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있던 핵심 프로젝트들을 조용히 다른 부서원들에게 넘겨버렸다. 부서 회식이 잡혀도 동료들은 형식적으로 그에게 시간을 알려주긴 했으나 그 누구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장모님 돌아가신 날 청담동에서 며느리 카드로 한우 파티를 열었다며? 저런 인간 상종 못할 새끼.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고막을 후벼 팠다. 남편은 상황이 부풀려진 거라며 지훈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만든 거라며 핏대를 세워 변명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구차한 변명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저 영혼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맘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슬금슬금 의자를 뒤로 빼며 그를 투명인간 취급할 뿐이었다. 첫 이혼 조정기일, 남편은 며칠은 입은 듯한 꼬질꼬질한 정장 차림으로 눈밑이 퀭한 채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조정실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 대기석에 쭈그려 앉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빈 종이컵만 쥐어뜯고 있었다. 시누이도 억지로 불려 나오긴 했으나 제 어미와 뚝 떨어져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철저히 외면했다. 조정실 안에서 지훈의 변호사는 한치의 자비도 없이 요구 조건을 몰아붙였다.
전세 보증금의 100% 원상복구 및 지훈의 단독 소유 인정, 남편이 악의적으로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의 반환,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폐악질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마지막으로 향후 어떠한 형태의 접근도 불허한다는 조건이었다. 남편은 초반에는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대출 이자를 일부 부담했다며 그 집에는 자신의 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하지만 변호사가 장모님의 전세금 송금 내역서, 시누이에게 흘러간 자금 추적 내역, 장례식장 난동 당일의 목격자 진술서 등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테이블 위에 내던지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그를 향해 물었다. 박민재 씨, 장모님이신 고 윤미경 씨께서 운명하신 당일 병원에 가셨습니까? 남편은 입술을 짓씹으며 침묵했다.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다. 아내의 모친께서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남편의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엄지손가락으로 검지 관절을 불안하게 긁어대고 있었다. 한참의 무거운 정적 끝에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저는 그렇게 당장 돌아가실 만큼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조정실 테이블 위에 깊게 팬 흠집 하나에 무심히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남편이 고개를 번쩍 쳐들며 애원했다. 지우나,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었잖아. 내가 다 잘못하긴 했지만 나를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쓰레기로 몰아세우지는 마. 그 한마디에 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래, 그들에게도 좋았던 시절이라는 게 있긴 했다. 신혼 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우산을 들고 지하철역 앞까지 마중 나와주던 남편. 퇴근길에 그녀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와서 깨끗이 씻어 유리볼에 담아주던 모습. 장모님 생신날 비싼 꽃바구니를 예약해 서프라이즈를 해주던 다정했던 박민재. 지우는 그 찰나에 달콤했던 기억들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버텨보려 발버둥 쳤었다. 이 사람도 중간에 끼어서 힘들 거야?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변하겠지. 그녀는 수백 번, 수천 번 자신을 세뇌시켰다. 하지만 그 알량한 좋았던 시절 몇 번이 그녀를 시궁창에 처박았던 수많은 악몽들을 덮어줄 수는 없었다. 특히 어머니의 심장이 멈춰가던 그 순간, 며느리에게 동태전을 부치라며 악을 쓰던 시어머니의 전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의 그 끔찍한 방관은 무엇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낙인이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감정의 파도 한 점 없이 너무도 평온한 목소리였다. 민재야,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뜻이 아니야. 단지 내가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손을 뻗었을 때 넌 언제나 내 반대편에 서 있거나 내 어머니 등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었어. 그게 전부야. 남편은 목을 길게 빼고 헐떡이더니 이내 푹 고개를 숙여버렸다. 더 이상의 변명은 튀어나오지 않았다. 조정 절차는 단번에 끝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지루한 공방이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이었지만 사실상 근무 태만과 사내 여론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다. 그가 쥐어짜낸 몇 푼 안 되는 퇴직 위로금은 빚쟁이처럼 몰려드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틀어막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아들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전화통을 붙잡고 딸 박수빈을 향해 쌍욕을 퍼부었다. 이 썩을 년아. 내년 차 뽑아준다고 돈 꼬라박지만 않았어도 민재가 그 독사 같은 년한테 책 잡혀서 쫓겨나진 않았을 거야. 시누이도 지지 않고 악다구니를 썼다. 엄마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장례식장 가서 바닥에 뒹굴면서 난장판 치고 맘카페에 헛소리 쓰다가 경찰서 불려간 게 누군데. 새언니가 청담동 가라니까 눈깔이 뒤집혀서 300만 원어치 처먹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모녀의 쌍욕 배틀에 찬다 못한 옆집 주민이 벽을 쾅쾅 내리쳤다. 반지하 단칸방은 대낮에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아 형광등을 켜야만 했다. 직장에서 쫓겨나갈 곳이 없어진 남편은 결국 그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왔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뻔질나게 드나드는 시누이 모자까지 그 숨막히는 공간에 세 사람이 바글바글 엉켜붙어 지옥도를 연출했다. 시어머니는 장판에 습기가 올라온다며 징징거렸고 남편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징징댄다며 귀를 틀어막았고 시누이는 오빠가 쥐뿔도 없는 등신이라며 손가락질했다. 예전처럼 둘이는 피를 나눈 한 식구라는 달콤한 말은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식구라는 단어는 매달 날아오는 빚 독촉장과 밀린 월세를 나눠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쓰레기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가끔 동네를 배회하며 폐지지 박스를 줍기 시작했다. 뼈 빠지게 일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당장 소주 한 병 살 돈이 궁할 때만 손수레를 끌었다. 처음 파지를 줍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날 문간에 서 있던 시누이는 코를 틀어주며 구역질을 해댔다. 아휴 냄새. 엄마, 이딴 쓰레기를 왜 집구석에 끌고 와. 시어머니는 손수레 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호로자식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맞받아쳤다. 옛날엔 며느리가 다 해다 바치는 게 당연하다며?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잘난 며느리한테 파지 주워오라고 안 시켜? 격분한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들었지만 시누이는 뱀처럼 몸을 틀어 피했다. 방구석에 처박힌 남편은 켜놓은 노트북 모니터의 채용 공고 창만 멍하니 바라본 채 마우스 클릭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입을 쳐다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따위는 이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다. 마포 아파트의 전세 계약은 집주인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마침내 해지되었고 보증금 8억 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지훈의 단독 명의 계좌로 무사히 입금되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훼손을 핑계로 트집을 잡으며 보증금 일부를 깎으려 들었으나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띄우고 철저하게 대응한 끝에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지훈은 그 텅 빈 마포 아파트로 다시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오직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넘겨주던 날 벽면과 바닥 상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딱 한 번 들렀을 뿐이다. 가구 하나 없이 횡한 거실 너머로 한강의 대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훈은 과거 초대형 텔레비전이 걸려있던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창밖을 응시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정중개사가 새로 집을 보러 온 손님을 안내하는 소리였다. 막 결혼한 듯한 젊은 부부였는데 아내는 임신한 듯 조심스레 부푼 배를 감싸 쥐고 들어섰다. 젊은 남편이 아내의 귓가에 대고 뒤집 마음에 들어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지훈은 정중개사에게 열쇠를 건네고 단 한 번의 미련 섞인 뒤돌아봄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어머니의 유골은 당분간 교회의 조용한 납골당에 모셔두었다. 지훈은 매주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다. 어떨 때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소국 화분을, 어떨 때는 달콤한 단팥빵을 사들고 갔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 제사를 준비하느라 전날 밤부터 뼈 빠지게 사고를 고지 않아도 되었고 시누이 아들의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자신의 스케줄을 비참하게 쪼개지 않아도 되었으며 주말 아침마다 콩나물을 사오라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깰 일도 없었다. 그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시간들은 처음엔 너무나 거대해서 지훈은 그 거대한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잠시 방황하기도 했다. 얼마 후 지훈은 어머니가 목숨처럼 지켜주신 그 보증금에 자신의 저축을 보태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새로 맺었다. 강남 한복판의 초호화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변호사가 동행하여 계약 조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주었고 정중개사도 곁을 지켰다. 지훈은 임차인 서명란에 한지윤이라는 세 글자를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흔들림 없는 필체로 꾹꾹 눌러 적었다. 이사를 하는 날 마포집을 비울 때 불렀던 이삿짐센터 팀이 다시 배정되었다. 지훈의 얼굴을 기억한 팀장은 그간의 사정을 굳이 캐묻지 않은 채 씩 웃으며 물었다. 이번엔 짐을 어떻게 배치해 드릴까요? 지훈은 새 아파트의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섰다.
겨울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지는 한강 수면 위로 유람선 한 척이 느릿느릿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집안은 아직 박스 냄새로 가득했고 벽면에는 이삿짐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머니의 유골함은 가장 견고한 원목 장식장 한가운데 단정한 삼배보에 쌓인 채 고요히 모셔져 있었다. 양문형 냉장고는 주방 왼쪽 벽으로 붙여주세요. 지훈이 또렷하게 지시했다. 소파는 벽에 딱 붙이지 마시고 공간을 좀 띄워주세요. 텔레비전은 당분간 설치 안 할 겁니다. 팀장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부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렸다. 마포집에서 통째로 뜯어왔던 그 양문형 냉장고가 주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냉장고 문짝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냄비 뚜껑을 집어 던지다 긁어놓은 자잘한 흠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지우는 손끝으로 그 흠집을 가만히 쓰다듬고는 무언가로 가리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인부 하나가 그릇 상자를 뜯으며 물었다. 사모님, 이 식기들은 어느 찬장에 넣을까요? 지우는 주방으로 걸어가 상부장 문을 활짝 열었다. 뽀얗게 닦인 텅 빈 선반이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상자 안에서 하얀색 도자기 밥그릇 2개를 조심스레 꺼냈다. 그릇 가장자리에는 파란색 얇은 선이 우아하게 둘러져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을 위해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주셨던 그릇이었다. 마포집 시절 시어머니는 손님이 올 때만 이 고급 그릇을 꺼내 썼고 정작 지훈에게는 이가 나간 싸구려 플라스틱 밥그릇을 내밀며 며느리 주제에 뭘 가려 먹냐, 아무데나 퍼먹으라고 핍박했었다. 지훈은 그 2개의 하얀 밥그릇을 상부장 정중앙에 나란히 안착시켰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녀는 상자에서 똑같이 생긴 3번째 그릇을 꺼내어 그 옆에 살그머니 내려놓았다. 이삿짐 정리가 마무리되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새집의 점차 생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냉장고 모터가 윙윙 돌아가며 숨을 쉬었고 보일러가 가동되며 바닥 장판에서 미세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거추장스러운 종이 상자들은 납작하게 찢겨 분리수거장으로 직행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지우는 장식장 위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올려놓았다. 액자 속 어머니는 여전히 그 인자하고 옅은 미소로 딸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보니 택배 기사였다. 문을 열고 건네받은 작은 상자의 발신인 란에는 박수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테이프를 뜯어보니 낡아 빠진 더스트백에 쌓인 검은색 가방이 튀어나왔다. 신우이가 훔쳐가듯 빌려갔던 바로 그 명품 가방이었다. 지퍼 손잡이 부분의 가죽이 흉하게 벗겨져 있었다. 가방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다. 가방 돌려보냄. 새 차 산다고 쓴 돈은 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매달 할부로 갚을 테니까 다신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라. 지우는 헛웃음을 치며 메모지를 접어 서류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다. 그녀는 그 흠집난 검은색 가방을 드레스룸 선반에 모셔두는 대신 현관문 옆에 입 벌리고 있는 헌옷수거함 기부봉투 옆에 미련 없이 툭 던져버렸다. 내일 아침 수거 업체가 오면 그녀의 삶에서 불필요해진 쓰레기들과 함께 영원히 치워버릴 작정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새 주방에서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혼자만의 저녁을 준비했다. 전기밥솥에서는 갓 지은 햅쌀밥에 구수한 김이 피어올랐고 냄비에는 맑은 소고기 묵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밑반찬을 쫙 깔아놓지도 않았고 식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고개를 쳐박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상부장에서 하얀색 밥그릇 2개를 꺼냈다. 하나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고봉으로 담아 자신의 자리에 놓고 다른 하나에는 밥을 반쯤만 담아 어머니의 사진이 놓인 작은 나무 쟁반 앞에 올렸다. 찬장 안에 남겨진 3번째 밥그릇은 꺼내지 않았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담당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법원에서 시어머니 일가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며 본안 이혼 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통보였다. 지우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녀가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려는 찰나
현관 쪽에서 도어록 알림음이 울렸다. 누군가 밖에서 침입하려는 오류음이 아니었다. 도어록에서 띠리릭 하는 시스템 알림음이 부드럽게 울렸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실내에서 처음으로 이중 잠금이 안전하게 체결되었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도어록의 이중 잠금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패드의 숫자판 불빛이 스르륵 꺼지고 문 안쪽의 안전등이 1초간 푸르게 깜빡였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그녀는 수저를 집어들었다. 어머니의 사진 앞 나무 쟁반에 놓인 반 공기의 밥에서는 아직도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밖에 짙은 어둠이 깔린 한강 위로는 밤위를 마친 유람선의 불빛이 아스라이 멀어져 갔다. 집안에는 그녀의 심기를 긁어대는 TV 소리도, 동태전을 부쳐내라며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지우는 어머니의 밥그릇 옆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끄트머리를 반듯하게 맞췄다. 그러고는 자신의 밥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고요하게 첫 숟가락을 떴다. 엔드.